서울의 늦가을은 언제나 뼛속까지 파고드는 습한 냉기를 품고 찾아왔다. 하늘은 마치 곰팡이 핀 걸레처럼 우중충하게 내려앉아 서울대병원의 거대한 유리 외벽을 짓누르고 있었다. 박지훈은 원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정직 처분 통지서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지만 그 종이의 날카로운 모서리는 금방이라도 지훈의 손가락 끝을 베어낼 듯 위태로웠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덜 마른 대걸레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병원 냄새가 감돌았다. 지난 10년 동안 매일같이 맡아왔던 그 공기가 오늘따라 역겨워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불과 5분 전 원장은 묵직한 크리스탈 잿더리를 책상에 내리꽂았다. 그 굉음이 아직도 지훈의 고막을 윙윙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너 미쳤어. 박지훈. 이건 의료사고야. 내가 집도한 건 아니지만 수술 동의서에 사인한 건 너라고. 지금으로선 내가 총대를 매는 수밖에 없어. 잠잠해지면 다시 부를 테니까 일단 물러나 있어. 지금 고개 숙이지 않으면 평생 한국 의료계의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분노로 일그러진 원장의 얼굴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 얼굴에 패인 주름 하나하나가 권력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깊은 피로감이 몰려왔다. 그것은 연달아 3건이 수술을 집도해서 생긴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다. 이 하얀 거탑 내부에서 진동하는 썩은 뇌에 대한 정신적인 탈진이었다. 그는 몸을 돌려 원장실을 빠져나왔다. 육중한 오크나무 무늬 등 뒤에서 쿵 하고 닫혔다. 마치 관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는 듯한 둔탁한 소리였다. 복도 끝에서 간호사 몇 명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지훈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들은 마치 놀란 참새 떼처럼 황급히 흩어지며 병력 차트를 정리하는 척 분주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똑똑히 들렸다. 박 교수님 이번에 완전히 끝장났다며? 진짜 안타깝다. 차기 교수 후보 1순위였는데? 쉿, 조용히 해 오시잖아. 그들의 시선이 미세한 바늘이 되어 지훈의 등 뒤에 꽂혔다. 한때는 동경과 경외로 가득 찼던 그 눈빛들이 이제는 싸구려 동정과 감추지 못한 고소함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지훈은 가운의 단추를 풀었다. 하나, 둘, 셋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영광과 지위의 상징이었던 흰 가운을 벗어 팔에 툭 걸쳤다. 마치 이 진흙탕 같은 명리장에 남기는 마지막 허물인 것처럼. 엘리베이터가 하강하자 무중력감이 위장을 쥐어짜는 듯한 경련을 일으켰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전류 소리를 내며 깜빡이고 있었다. 지하 3층 구석진 곳, 그곳에 그 그림자가 있었다. 병원 청소부인 강 여사의 양딸, 은이었다. 그녀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어머니를 도와 산더미처럼 쌓인 의료 폐기물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다. 몸에 맞지 않아 헐렁한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였다. 얼굴은 커다란 검은색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고 드러난 것은 오직 두 눈뿐이었다. 비개인 뒤에 호수처럼 막지만 언제나 겁에 질려 주변의 눈치를 살피는 눈동자. 강 여사가 격렬하게 기침을 토해냈다. 기침할 때마다 그녀의 몸은 마른 새우처럼 웅크려 들었다. 은희는 당황하며 어머니의 등을 두드렸다. 그녀의 손에는 싸구려 생수병이 들려 있었는데 뚜껑을 따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엄마, 물 좀 마셔봐. 제발 한 모금만. 은희의 목소리는 거친 사포로 문지른 듯 쉬어 있었고 억눌린 고통이 배어 있었다. 지훈은 걸음을 멈췄다. 그는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었다. 몇 달 전 수술 실패로 인한 자괴감에 병원 정원에서 무너져 울고 있을 때 상처투성이인 손으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건네주던 사람. 그날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이 눈물을 그칠 때까지 3미터쯤 떨어진 곳에 조용히 서 있어 주었을 뿐이다. 음습한 지하 주차장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있는 모녀를 보자 지훈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구석 어딘가에 실금이 가며 틈이 벌어졌다. 강 여사는 말기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다. 당장 투석과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남은 시간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목숨이 종이장보다 얇아지는 것이 이 시긴 사회의 잔혹한 현실이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은희는 놀란 사슴처럼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지훈임을 확인한 그녀는 반사적으로 마스크를 치켜 올리며 장갑 낀 손을 등 뒤로 감췄다. 박 교수님. 그녀가 더듬거리며 인사를 건넸다. 시선은 갈 곳을 잃고 불안하게 흔들렸다.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텅 빈 주차장 안에서 묘한 울림을 만들어냈다. 은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눈을 깜빡였다. 긴 속눈썹에는 방금 전에 다급함이 만들어낸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수술비, 그리고 투석 비용 말입니다. 지훈은 무릎을 굽혀 앉아 은희와 시선을 맞췄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녀를 보는 건 처음이었다. 마스크 가장자리로 검붉은 피부가 살짝 보였다. 그것은 화상이 남긴 흉터였다. 잔인한 낙인처럼 귀 뒤쪽까지 길게 뻗어 있었다. 은희가 고개를 숙였다. 모기 울음소리보다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원무과에서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2천만 원이 예전에 박지훈에게는 논문 2편의 상금에 불과한 액수였다. 하지만 이 모녀에게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거대한 장벽이었다. 내가 그 돈을 준다면? 지훈은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랑 결혼해 주겠습니까? 그 순간 공기가 굳어버린 것 같았다. 지하 주차장의 환풍기가 돌아가는 굉음이 은희의 거친 숨소리를 덮어버렸다.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 눈동자에는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훈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그 위선적인 세상을 향한 복수였다. 그들이 지훈을 망가졌다고 비웃는다면 더 철저하게 망가져 주리라. 이 흰 가운을 지킬 수 없다면, 소위 엘리트라 불리는 계층이 자신을 버렸다면 그 계층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버리겠다고 다짐했다. 내 전 재산이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월급 통장의 체크카드를 꺼내 먼지 쌓인 종이박스 위에 올려놓았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입니다. 알고 있죠? 은희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손끝과 카드 사이의 거리는 불과 1cm였지만 그녀는 감히 그것을 건드리지 못했다. 왜 이러세요? 그녀가 덜덜 떨며 물었다. 나도 이제 당신과 똑같으니까. 지훈이 자조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빛은 황량한 사막처럼 메말라 있었다. 이 병원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이니까요. 3일 뒤 국민은행 창구 앞. 지훈은 창구 직원이 두툼한 현금 뭉치를 세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개수기가 차르륵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8천만 원 이 집을 사기 위해 지난 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다. 고객님, 정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시겠습니까? 정기예금으로 돌리시면 이율이. 완벽하게 화장한 창구 직원의 눈빛에 기민한 계산속이 스쳤다. 전부 주세요. 지훈은 망설임이 없었다. 묵직한 현금 가방을 들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예전 의국단체 채팅방의 알림이었다. 방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굳이 캡처 화면을 개인 메시지로 보내온 것이었다. 화면 속 대화 내용은 적나라했다. 박 교수가 정말 그 흉측한 여자랑 결혼하냐는 둥, 청소부 딸이라니 미친 게 아니냐는 둥, 자포자기해서 쓰레기를 줍는 취향이 독특하다는 둥 악의적인 조롱이 줄을 이었다. 지훈은 액정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조소를 흘렸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찔러 넣은 뒤 늦가을의 차가운 빗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머리카락을 적시는 빗물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지만 오히려 머릿속은 전례 없이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결혼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개척교회에서 열렸다. 화려한 꽃장식도, 붉은 카페트도, 하객들의 축복도 없었다. 교회의 긴 나무 의자들은 텅 비어 있어 마치 침묵하는 비석들의 행렬 같았다.
평소 강 여사의 도움을 받았던 몇몇 청소 용역 동료들이 색이 바랜 낡은 양복을 입고 구석에 쭈뼛거리고 앉아있을 뿐이었다. 지훈 측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그의 은사였던 이미 은퇴한 노 교수 한 분만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찾아왔다. 노 교수는 지훈을 보며 안타까움이 가득한 눈으로 긴 한숨을 내쉬더니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주고는 맨 앞줄에 앉았다. 은희는 대여점에서 가장 싼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유행이 한참 지난 디자인의 레이스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소매 끝은 닳아 있었다. 몸의 흉터를 가리기 위해 목까지 올라오는 긴팔 드레스를 골랐고 두꺼운 베일이 달린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목사가 혼인 서약을 낭독하려던 순간 교회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흰 가운을 입은 옛 동료들이 문가에 서 있었다. 그들은 축복하러 온 게 아니었다. 구경거리를 찾아온 하이에나들이었다. 이야, 박 교수. 저 여자가 그 신부야? 선두에 선 것은 평소 지훈을 시기하던 이 선생이었다. 그는 과장되게 입을 가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비아냥거렸다. 무슨 미라처럼 꽁꽁 싸맸네? 얼굴이 그렇게 흉해서 어디 사람들 앞에 나서겠어? 텅 빈 교회 안에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까마귀 떼의 울음처럼 울려 퍼졌다. 은희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듯 몸을 움츠렸다. 흰 레이스 장갑을 낀 손이 부케를 어찌나 세게 쥐었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싸구려 안개꽃 다발이 그녀의 떨림에 맞춰 파르르 떨었다. 지훈의 머리끝까지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다. 그는 획 몸을 돌려 문가에 선 무리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예리하게 날 선 수수룡 메스처럼 살기를 띠고 있었다. 꺼져. 단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에는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기백이 서려 있었다. 이 선생의 웃음소리가 목구멍에 걸린 듯 뚝 끊겼다. 지훈의 기세에 눌려져도 모르게 반걸음 뒤로 물러선 그는 곧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을 붉히며 콧방귀를 뀌었다. 쳇, 폼 잡기는. 병원에서 쫓겨난 주제에 괴물이랑 결혼이라니 아주 끼리끼리 잘 노네. 문이 닫히고 다시 교회 안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감돌았다. 지훈은 다시 몸을 돌려 곁에 선 은희를 바라보았다. 두꺼운 베일 너머로 그녀가 울고 있는 것이 보였다. 눈물이 베일을 적시고 흉터로 뒤덮인 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 차갑고 떨리는 손을 꽉 잡았다. 거칠고 갈라진 피부,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 도저히 20대 여성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감촉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자신의 체온이 그녀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겁내지 마요. 그가 나직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늘부터는 내가 있으니까. 은희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에 젖어 흐릿한 시야와 베일 너머로 한때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었던 남자가 자신을 지키듯 서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달싹거리며 소리 없는 말을 토해냈다. 죄송해요. 결혼 후의 삶은 상상보다 훨씬 더 혹독했다. 그들이 신접살림을 차린 곳은 성북구의 한반지하 방이었다. 강남의 화려한 불빛 대신 곰팡이 핀 벽지와 눅눅한 습기, 그리고 창문 밖으로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발목만이 보이는 곳이었다. 지훈은 동네의 작은 의원에 취직했다. 원장은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뚱보였다. 대학병원 시절 연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온갖 잡일은 지훈에게 떠넘겼다. 박 선생, 뭐해? 저기 취객이 토해놨잖아. 빨리 안 치우고. 카운터 뒤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원장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지훈은 묵묵히 차트를 내려놓고 대걸레를 집어들었다. 대기실 의자에 널브러진 취객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오는 지훈을 개슴츠레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당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 괴물이랑 결혼했다는 그 의사 양반 아니야? 주변 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훈에게 꽂혔다. 호기심과 경멸이 뒤섞인 그 끈적한 시선들은 마치 콧물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지훈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허리를 숙여 바닥의 토사물을 묵묵히 닦아낼 뿐이었다. 시큼한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숨을 참으며 팔 근육을 긴장시켰다.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넘어서였다.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서자 좁은 방 안에 켜진 낡은 백열등 불빛이 보였다. 은희는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밥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꿰매고 있었다. 도어락 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하던 것을 등 뒤로 감췄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안 그래도 꽉 닫힌 옷깃을 다시 한번 여몄다. 집 안에서조차, 남편 앞에서조차 그녀는 단 한 치의 피부도 드러내기를 두려워했다. 오셨어요. 조심스럽고 주눅든 목소리였다. 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소박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비록 값싼 재료들이었지만 정갈하게 담긴 모양새에서 어떻게든 삶의 존엄을 지키려는 그녀의 노력이 엿보였다. 지훈은 외투를 벗고 지친 몸을 바닥에 뉘었다. 다리를 쭉 뻗으면 발이 옷장에 닿을 만큼 비좁은 방이었다. 오늘 동네에서 무슨 일 없었어? 지훈이 숟가락을 들며 짐짓 무심한 척 물었다. 밥을 퍼주던 은희의 손이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애써 입꼬리를 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다들 잘해주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김치도 갖다 주셨는걸요. 거짓말이었다. 지훈은 들어올 때 보았다. 현관 앞 쓰레기 봉투는 누군가 발로 차서 터져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가 복도에 흩뿌려져 있었다. 벽에는 누군가 분필로 썼다가 지운 흔적이 역력했다. 희미하게 남은 자국은 분명 괴물, 꺼져라는 글자였다. 그는 그녀의 거짓말을 파헤치지 않았다. 대신 말없이 국을 한술 떴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뱃속의 한기를 조금이나마 밀어냈다. 은희 씨. 지훈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갈색 유리병 하나를 꺼냈다. 이거 내가 새로 배합해본 연고야. 병풀이랑 몇 가지 약초를 섞어서 흉터 조직을 부드럽게 하는데 효과가 좋을 거야. 오늘 밤에 발라보자. 병원에서 쫓겨난 뒤에도 지훈은 의학을 놓지 않았다. 의원의 열악한 설비를 이용해 매일 밤 흉터 제거 연고를 연구했다. 비싼 수입약을 살 형편이 안 되니 약재 시장을 뒤져 원료를 구하고 직접 추출했다. 그의 손에는 화학약품에 대인 노란 얼룩과 자잘한 상처들이 늘어가고 있었다. 은희는 작은 유리병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지훈이 저 작은 병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 알기 때문이었다. 지훈 씨 그러지 마요. 내 얼굴 안 나아요. 그녀가 고개를 떨구며 울먹였다. 누가 그래요? 지훈이 상을 옆으로 밀고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내가 의사야. 내가 낫게 할 수 있다면 낫는 거야. 돌아앉아 봐요. 등부터 발라줄게. 은희의 몸이 돌처럼 굳었다. 결혼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들은 각방을 쓰듯 잠자리를 피했다. 은희는 지훈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갈아입었고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옷을 갖춰 입었다. 마치 거대한 비밀을 숨긴 도망자처럼 그녀는 언제나 긴장 속에 살고 있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그녀가 겁에 질린 눈으로 손을 빼려 했다. 은희 씨. 지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우린 부부야. 보여줘요. 지훈의 흔들림 없는 눈빛의 은희는 결국 체념한 듯 어깨를 늘어뜨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의 단추를 풀고 천천히 돌아앉았다. 낡은 옷이 스르르 흘러내리자 백열등 불빛 아래 그녀의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훈은 숨을 들이켰다. 단순히 얼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전체가 끔찍한 화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다. 붉게 솟아오른 켈로이드 조직이 마치 나무뿌리처럼 뒤엉켜 있었고 피부는 쭈글쭈글하게 수축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훈의 심장을 멎게 한 것은 흉터의 끔찍함이 아니었다. 그 흉터의 모양이었다. 그것은 거대한 X자 형태였다. 마치 불타는 건물의 대들보가 등 위로 무너져 내리며 찍어 누른 듯한 선명한 낙인. 그리고 왼쪽 날개뼈 아래에는 동전 크기만한 둥근 함몰 자국이 있었다. 저건 피부 이식을 위해 살점을 떼어낸 흔적. 강렬한 기시감이 전류처럼 지훈의 뇌리를 관통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연고 뚜껑을 열었다.
손가락 끝이 은희의 등에 뜨겁고 거친 피부에 닿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억눌린 신음소리를 냈다. 아파요.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안 아파요. 익숙해요. 은희는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이 눈물을 바닥으로 뚝뚝 흘렸다. 지훈은 깨끗한 거즈를 찾기 위해 옷장 위 올려둔 낡은 수납박스로 몸을 돌렸다. 은희가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짐이었고 평소에는 절대 손도 못 대게 하던 물건이었다. 마음이 급했던 탓일까 박스를 내리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졌다. 와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박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내용물이 바닥에 어지럽게 흩어졌다. 낡은 옷가지 몇 벌, 모서리가 깨진 액자, 그리고 누렇게 변색된 신문 뭉치와 곰팡이 핀 진료 기록부 몇 권. 은희가 비명을 지르며 옷도 추스르지 못한 채 달려들었다. 보지 마요. 제발 보지 마요. 그녀는 절규하듯 소리치며 물건들을 몸으로 가리려 했다. 하지만 지훈의 눈은 이미 바닥에 떨어진 신문 조각을 향해 있었다. 바싹 말라 부스러질 듯한 신문지의 날짜는 15년 전 10월 12일이었다. 일면 톱기사에는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다. 화염에 휩싸인 고아원 건물, 치솟는 검은 연기, 그리고 들것에 실려 나오는 피투성이의 작은 소녀. 제목은 굵은 고딕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천사의 희생, 8세 고아, 화마 속으로 뛰어들어 친구 구해 무너진 대들보의 등과 안면, 심각한 화상. 지훈의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진 듯 굉음이 울렸다. 15년 전 10월 12일. 해돋이 보육권. 그날은 지훈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자 다시 태어난 날이었다. 화재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당시 10살이었던 지훈은 불타는 기숙사에 갇혀 있었고 불붙은 대들보가 머리 위로 떨어지던 절체절명의 순간 한 소녀가 그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를 밖으로 밀쳐낸 소녀는 그대로 불타는 나무 기둥 밑에 깔리고 말았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화염 속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피투성이가 되었던 그 작은 등을. 지훈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낡은 진료 기록부를 집어들었다. 겉표지에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양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전 그녀의 원래 이름이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혈액형 란에 붉은색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RH-AB형. 지훈은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RH-AB형. 희귀 혈액형 중에서도 가장 희귀한 피, 한국 인구의 0.1%도 되지 않는 혈액형. 15년 전 그 화재 현장에서 지훈은 과다출혈로 생명이 위독했다. 병원 혈액보관소의 재고마저 바닥났을 때 자신 역시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자신의 피를 뽑아달라고 애원했던 그 소녀. 살려주세요. 제발 저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 앳되고 가녀린 목소리는 지난 15년 동안 수없이 지훈의 악몽 속에 나타나 그를 깊은 밤중에 깨어 흐느끼게 만들었었다. 그는 그 소녀를 찾기 위해 꼬박 15년을 바쳤다.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 미친 듯이 위로 올라가려 했던 것도 오직 그녀를 찾아 보답할 힘을 갖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사람의 바다는 너무나 넓었고 당시 고아원의 자료는 화재로 인해 잿더미가 되어버려 그 소녀는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지훈은 누렇게 바랜 신문 조각을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은희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짐승처럼 절망에 빠져 눈을 감은 채 자신에게 내려질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고아 출신이라는 배경과 비참한 과거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더 큰 혐오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등에 새겨진 그 끔찍한 X자 흉터를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추한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훈장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평생을 바쳐 지훈의 생명을 구해냈다는 증거였다. 예고도 없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다. 눈물은 지훈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신문지 위로 떨어졌고 검은 기사 제목을 둥글게 번지게 했다. 그는 한 걸음 은희에게 다가갔다. 발을 뗄 때마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 쿵쿵거렸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두 손을 뻗어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은희의 얼굴을 더없이 소중하게 감싸 쥐었다. 은희가 공포에 질려 눈을 떴다. 하지만 그녀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고통과 회한, 그리고 깊은 사랑이 가득 담긴 눈동자였다. 당신이었어. 지훈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거의 부서질 듯 했다. 알고 보니 줄곧 당신이었어. 그의 손가락이 은희의 뺨에 있는 거친 흉터를 어루만졌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듯 더없이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바보같이 왜 말 안 했어? 왜? 지훈은 와락 은희를 품에 안았다. 마치 그녀를 자신의 뼈와 살 속에 녹여 넣으려는 듯 강한 힘이었다. 그는 은희의 목덜미에 얼굴을 파묻었다. 15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이 순간 둑이 터지듯 무너져 내리며 가슴을 찢는 듯한 오열이 되어 터져나왔다. 창밖에는 차가운 가을비가 여전히 추적추적 내리며 녹슨 창틀을 두드리고 있었다. 지훈의 손은 은희의 등 뒤 얇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시선이 은희의 어깨 너머 바닥에 떨어진 신문 조각에 머물렀다. 그 순간 곰팡이 냄새나는 이 반지 하방, 세상에서 버려진 이 구석진 곳에서 박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의 방황과 퇴폐가 아니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복수의 불꽃이 이글거리는 전례 없는 결의였다. 그는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아니, 단순히 되찾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그녀를 상처 입히고 조롱했던 모든 인간들이 그녀 앞에 무릎 꿇고 참회하게 만들 것이다. 그는 포옹을 풀고 여전히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은희의 눈물을 손으로 닦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테이블 위에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마침 휴대폰 화면이 밝아지며 뉴스 속보 알림이 떴다. 대한그룹 회장 돌연 위독, 희귀 혈액형 RH-AB형 극구. 공여자에게 사례금 100억 원 지급. 지훈은 그 문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다. 화면의 불빛이 박지훈의 동공에 비쳤다. 그 글자들은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인두처럼 그의 눈가를 뜨겁게 지졌다. 대한그룹 회장, RH-AB형, 100억 현상금. 운명이란 때로 이토록 터무니없다. 먼저 사람을 진창에 쳐박고 발바닥으로 잔인하게 짓밟아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몰아넣더니 갑자기 구름 위로 통하는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그 문은 아내의 피로 밀어야만 열리는 문이었다. 지훈 씨. 은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끌어올려 흉측한 상처들을 가리려 했다. 그것은 세상과 마주할 때 그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기제였다.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맹렬하게 몸을 돌려 문 뒤에 걸려있던 아직 습기를 머금은 코트를 낚아채 성큼성큼 은희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동작이 너무 빨라 일으킨 바람에 은희의 앞머리가 흩날렸다. 그는 코트를 펼쳐 말릴 새도 없이 은희의 몸 전체를 감싸 안았다. 가자. 단 한마디였지만 마치 이 사이로 씹어뱉은 듯한 거부할 수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코트 속에 꽁꽁 쌓인 은희가 당황한 눈만 내놓은 채 물었다. 어디로요? 놈들이 당신한테 빚진 거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아내러. 서울대병원 응급실 로비는 마치 끓어오르는 가마솥 같았다. 폭우도 몰려든 인파를 막지는 못했다. 기자들, 구경꾼들, 그리고 권력의 줄을 대보려는 온갖 사람들이 로비를 가득 메워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RH-AB형 혈액형 급구라고 쓰인 안내판을 하얗게 비췄다.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유일한 차인 낡은 택시 한 대가 병원 정문에 늘어선 검은색 고급 세단 행렬 뒤에 멈춰섰다. 브레이크 패드가 찢어지는 듯한 소음을 내자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 몇 명이 인상을 찌푸리며 쳐다보았다. 차 문이 열리고 지훈이 은희의 손을 잡고 내렸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바닥에 고인 빗물이 순식간에 은희의 낡은 운동화를 적셨다.
차가운 빗물이 양말 속으로 스며들자 그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목을 움츠리며 지훈의 등 뒤로 숨으려 했다. 이곳은 그녀의 악몽이었다. 이곳의 모든 사람, 바닥의 타일 한 조각까지도 그녀의 추함과 비천함을 비웃는 것만 같았다. 거기서 덩치 큰 보안요원 하나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지훈의 브랜드 없는 싸구려, 점퍼와 은희의 칙칙한 차림새에 시선이 잠시 머물더니 콧구멍으로 경멸 섞인 콧김을 내뿜었다. 여긴 VIP 통로야. 잡상이는 저쪽 쪽문으로 가. 게다가 지금 병원 봉쇄돼서 헌혈 지원자만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꼴을 보니 보안요원은 팔이라도 쫓듯 경광봉을 휘휘 저으며 비웃었다. 보나마나 영양비 2만 원이나 받으러 왔나 본데? 저리 가. 혈액원은 저쪽이니까. 높으신 분들 길 막지 말고. 은희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고 지훈의 소매를 잡은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시체라도 보듯 차가운 눈으로 보안요원을 내려다보았다. 나 박지훈이야. 보안요원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 이름이 귀에 익은 듯 하더니 이내 무언가 생각난 듯 얼굴의 서린 경멸을 과장된 조소로 바꾸었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그 괴물이랑 결혼했다는 박 교수님 아니신가? 아, 맞다. 이제 교수 아니지? 고물 줍는 박 선생님.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던 운전기사들이 그 소리를 듣고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마누라 데리고 구걸이라도 하러 왔어? 보안요원은 기고만장해져서 은희를 밀치려 손까지 뻗었다. 빨리 꺼져. 재수없게. 짝.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보안요원은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아내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있던 그 손이 지금은 강철 집게처럼 변해 있었다. 지훈은 반동을 이용해 손등으로 다시 한번 뺨을 후려쳤고 보안요원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다 모자가 흙탕물 속으로 처박혔다. 주변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다. 지훈이 한 걸음씩 다가갔다. 빗물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을 타고 흘러내렸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살기가 배어 있었다. 그 눈 똑바로 뜨고 봐에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저 안에 누워있는 노인네 목숨줄을 쥐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는 은희의 손을 번쩍 치켜들었다. 비록 거칠고 떨리고 있었지만 그 순간 그 손은 마치 깃발처럼 높이 들렸다. 이 사람이 바로 RH-AB형이야. 내 놈이 길을 막아서 대한그룹 회장이 수술대 위에서 죽게 된다면 내 온 가족 목숨을 다 합친들 배상할 수 있을 것 같나? 보안요원의 얼굴이 순식간에 횟가루처럼 하얗게 질렸다. RH-AB형. 그 단어가 마치 벼락처럼 떨어져 그의 다리를 후들거리게 만들었다. 그때 로비 안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흰 가운을 입은 무리가 뛰쳐나왔는데 선두에 선 것은 바로 지훈을 내쫓았던 병원장이었다. 원장은 땀범벅이 된 채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고 평소의 위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혈액 재고는 바닥났고 만약 회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사망한다면 대한그룹의 분노가 병원을 지도에서 지워버릴 터였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원장이 악을 쓰며 소리쳤다. 그의 시선이 지훈에게 닿자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곧이어 지훈의 등 뒤에서 보호받고 있는 은희를 발견하자 입꼬리가 꿈틀거리며 울음보다 더 흉한 혐오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박지훈, 내가 여긴 왜 왔어? 시위라도 하러 왔나? 경비, 당장 이 미치광이들 끌어내. 잠깐. 지훈이 차갑게 입을 열었다. 빗줄기를 뚫고 나온 목소리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박혔다. 회장을 죽이고 싶으면 어디 한번 쫓아내 보시지. 원장은 멍하니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제 아내 이은희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돌려 마스크를 쓴 은희를 부드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원장을 향해 고개를 돌리자
눈빛은 순식간에 면도날처럼 예리해졌다. 혈액형은 RH-AB형이고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원장의 입이 떡 벌어지더니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의 뒤에 서 있던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방금 전까지 킬킬거리던 구경꾼들 모두 목 졸린 오리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RH-AB형. 판다보다 더 희귀하다는 그 피가 그들이 쓰레기 취급하고 괴물이라 부르며 청소부 딸이라고 멸시했던 저 여자의 몸속에 흐르고 있다고? 지 진짜인가? 원장의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떨렸다. 체면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와 은희의 손을 낚아채려 했다. 빨리 들어와. 채혈. 당장 채혈 준비해. 지훈이 몸을 틀어 원장의 손을 막아섰다. 손대지 마십시오. 지훈은 한때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흔들었던 늙은이를 싸늘한 조소와 함께 내려다보았다. 방금 경비원이 그러더군요. 우리가 이곳 바닥을 더럽힌다고. 오해. 다 오해입니다. 원장은 당장이라도 무릎을 꿇을 기세였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보안요원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니 다시 지훈을 향해 비굴하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 박 교수 아니, 박 선생님. 사람부터 살려야지 않겠나. 회장님만 살려주면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네. 복직. 아니면 돈. 1억. 2억. 지훈은 그를 무시하고 품 안에서 여전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은희를 내려다보았다. 은희 씨. 그는 주위의 권력자들과 소란스러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 나직하게 물었다. 당신이 구해주고 싶어요. 만약 싫다면 지금 당장 집으로 가요. 그 누구도 당신한테 강요할 수 없어. 모든 시선이 낡은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쓴 왜소한 여자에게 집중되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의 목숨이 사회 밑바닥에서 멸시받던 여자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은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15년 전의 화재, 그리고 대들보 밑에 깔려있던 작은 소년이 떠올랐다.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목소리는 미약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저도 의사 가족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순간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이 바로 내 아내다. 세상이 그녀에게 악의를 퍼부어도 그녀는 여전히 선의로 답하고 있었다. 수술실 램프가 켜진 지 꼬박 5시간이 지났다. 지훈은 복도 의자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집에서 가져온 낡은 신문과 진료 기록부가 꽉 쥐어 있었다. 복도 끝에는 대한그룹 변호인단과 임원들이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다. 원장은 마치 똥개처럼 그들 주위를 맴돌며 땀을 닦아내고 혈액 공급이 왜 늦어졌는지 변명하느라 바빴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긴 숨을 토해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800큐빅센티미터의 혈액 덕분에 살았습니다. 기적입니다. 복도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원장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뒤이어 이동 침대에 실린 은희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창백했고 이불 밖으로 나온 팔에는 두꺼운 거즈가 감겨 있었다. 체혈량이 많아 아직 가수면 상태였다. 지훈은 즉시 달려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다. 잠깐. 늙었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렸다. 대한그룹의 고문 변호사, 백발의 노인이 침대에 누운 은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인파를 뚫고 은희의 옷깃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의 작은 피부에 고정되었다. 쇄골 아래까지 이어진 오래된 화상 자국. 저분, 노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몸에 있는 상처 어떻게 생긴 겁니까? 원장이 책임을 회피하려 황급히 끼어들었다. 아, 그건 어릴 때 불에 데어서 그렇답니다. 고아라서 성형도 못했고 많이 놀라셨죠? 당장 다른 병실로 옮기도록. 입 닥쳐. 변호사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자 원장은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었다. 노 변호사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다가와 서류 가방에서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양갈래 머리를 한 꼬마 아이가 해맑게 웃고 있었고 목에는 은색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15년 전 해돋이 고아원 화재. 변호사는 지훈이 일부러 보이게 들고 있던 낡은 신문을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15년을 찾아 헤매셨습니다. 그 화재 때 실종된 하나뿐인 손녀 따님을요. 그는 지훈을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은희를 가리켰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젊은이, 혹시 등 좀 보여줄 수 있겠나? 회장님 말씀으로는 그 아이가 친구를 구하려다 등에 큰 상처를 입었다고 했네. 그건 사람을 살리려다 생긴 훈장이라고. 지훈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은희의 등 뒤 이불을 살짝 걷어 올렸다. 환자복 너머로 야은 천 때문에 더욱 도드라져 보이는 그 끔찍한 X자 흉터가 희미하게 드러났다. 아이고. 노 변호사가 털썩 무릎을 꿇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아가씨 드디어 찾았습니다, 아가씨. 복도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원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침대에 누운 방금 전까지 자신이 더럽다고 멸시했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청소부의 딸, 병원 전체가 비웃던 흉측한 괴물. 그 여자가 대한그룹의 유일한 상속녀라고? 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는 그저 다정하게 은희의 이불을 덮어주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은희야, 봐, 이제 새벽이 끝났어. 3개월 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서울대병원 대강당은 빈 좌석 하나 없이 꽉 들어찼다. 오늘은 신임 병원장 취임식이자 대한그룹이 병원에 1천억 원을 기부하여 설립한 드니 화상 재단의 협약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객석 맨 앞줄에는 정재계의 명사들이 앉아 있었다. 한때 지훈을 피하던 동료들은 이제 손바닥이 터져라 박수를 치며 선망과 경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전임 원장은 횡령과 의료과실 혐의로 검찰에 연행된 지 오래였다. 지훈은 단상에 서 있었다. 핀 조명이 그의 말끔한 정장을 비췄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 보였지만 눈매에는 지울 수 없는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낮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여자와 결혼했느냐고.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져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몸을 돌려 무대 측면을 바라보았다. 그곳에 은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았다. 흉터는 여전히 마른 강줄기처럼 그녀의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모자를 깊게 눌러 쓰지도 않았다. 그녀는 단정한 흰색 드레스를 입고 머리를 뒤로 묶어 그 불완전하지만 진실한 얼굴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고난을 이겨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그녀를 초대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제 눈에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구석구석 퍼져나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다. 15년 전 화마 속에서 이 사람은 그 작은 몸으로 저에게 쏟아지는 대들보를 막아냈습니다. 그녀 얼굴의 흉터 하나하나는 저를 살리기 위해 새겨진 증거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8천만 원을 주고 괴물을 샀다고 비웃었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눈시울이 붉어졌고 목이 메어왔다. 제가 되찾아온 건 제 목숨이자 제 삶의 빛이었습니다.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은희는 박수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다. 한때 자신을 조롱했으나 이제는 경의를 표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의 마음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지훈의 곁으로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건조했으며 힘이 넘쳤다. 대형 스크린에는 재단의 지원을 받아 치료를 시작한 화상 아동들의 사진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해바라기처럼 환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눈발이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새하얀 눈송이가 지저분한 거리를 덮고 음습한 구석들을 덮어 온 세상을 순백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지훈은 은희의 손에 깍지를 끼며 꽉 쥐었다. 추워요. 그가 고개를 숙여 다정하게 물었다. 은희는 고개를 저었다. 핀 조명을 받은 그녀의 눈망울에 맺힌 눈물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봄이 왔으니까요.